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제가 예고했다시피 바로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었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이틀 뒤에 4월 15일이 바로 그 학살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4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우리가 그 제암리 학살사건 하면은 교과서에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다. 그것이 3.1운동 때문에 일제 보복으로 일어난 막 민가를 학살하고 제암리 주변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 아니냐.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관련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맞는 용어라고 합니다. 제암리, 쉼표, 고주리 학살 사건. 그 학살 사건이 제암리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 고주리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독립운동가 일가족 6명을 학살했기 때문에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명칭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던 또 오해하고 있었던 잘 몰랐던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5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4월 15일에는 그래도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의 그 아픔과 그 의미와 그리고 돌아가신 그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좀 기리는 추모를 하는 또 그런 추모제도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날이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특별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홍보 영상 겸 여러분들이 좀 유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짧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 영상을 먼저 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3.1절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역사에 잘 몰라서. 제가 애기 엄마랑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히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 2017년 현재 예전 제암리 교회터에 세워진 3.1운동 순국 기념탑. 이곳에서는 과연 1919년 4월 15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단순한 일제 학살로만 알려졌던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 1981년 9월 전동리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첫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한 덩어리로 엉킨 채 발견된 20여 구의 유해들. 그들은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화성 지역은 염전 사업과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의 장날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더욱더 격렬하게 3.1운동이 진행되었다. 급기야 사강주재소의 노구지 순사구장을 처단하고 이어서 화수리 주재소를 습격하여 가와바다 순사를 처단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가와바다에게 분노의 돌팔매질을 하였고 그 돌들이 무덤처럼 쌓였다고 한다. 주재소 습격과 격렬한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 검거반은 수촌리 마을을 무참히 방어하였고 이어서 화성 일대 마을을 끊임없이 방어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검거하여 300여 가구가 불타고 400여 명이 검거되었다. 4월 15일 낮 2시 만세 시위의 보복으로 아리타 중이가 성인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에 소집하였고 영어 모르고 잡혀온 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시작해 23명이 학살당했다.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교회와 주변 민가를 불태우고 이어서 이웃마을 고주리로 넘어가 독립운동가 김응렬 일가족 6명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일가족의 참변은 잔인했다. 6명을 참살하고 시체를 난도질하여 불을 질러 훼손시켰다. 이것이 고주리 학살 사건의 실체이다. 저는 그 제암교회에서 돌아가신 23분 중에 네. 한 분이신 그 안봉자 순자, 네. 저희 조부 되십니다. 아. 할아버지 되시고요. 또 한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 한 분 더 계세요. 네. 할아버지 형제분이 돌아가셨죠. 안유자 순자 이렇게 네. 두 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장손입니다. 또 뭐 이렇게 다 전해 들은 얘기고요. 네. 할머니께서 비교적 저랑 함께 생활하신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지만은 네. 옆집에 사시던 그 전동리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아, 그분도 네, 예, 네. 유명하신 분이요. 예, 네. 그분이 고 안진순 선녀의 네. 민왕이 되시는 분인데 네네. 그분을 통해서도 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어. 예. 그 당시에 그 탄원 이정근 의사라고 그분이 이제 선두에 서서 이렇게 시위를 주도하시다가 네. 막 외경의 총칼에 그냥 바로 현장에서 아. 찔려서 돌아가시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한 상당히 극렬하게 네.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하고 그랬죠. 바란 장터에서 만세 시위할 때도 불악 청년들 많이 참석을 했을 거고요. 네. 또 봉화 시위할 때 또 많이 참석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그 독립운동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 보복. 그래서 아마 진압하고 네.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이제 보복성에 짙게끔 이제 이렇게 네. 제암교회에 모아서 학살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많죠. 실제로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은 당시에 그냥 군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그냥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일본 재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그 당시 피해자분들은 아무런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어요. 유가족분으로서 그러한 일본의 어떠한 사과를 바라시는 건지 혹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죠.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네. 의해서 뭐 과거사지만 너무나 참 이거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네. 돌아가신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만행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국가니까 그 일제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선조가 저지른 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정말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네. 그건 지금 무슨 위안부 문제도 네. 그렇고 독도 문제와도 그렇고 네네. 어떤 그 후에 반성하기는커녕 계속 자기들의 침략사를 이렇게 부정하고 네, 오히려 왜곡하고, 미화하기도 하고. 미화시키기도 하고 네네. 이런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주 그 근성이 섬나라 근성이 참 나쁘다. 예, 네. 그렇게 저는 하고 앞으로 글쎄요, 이 문제가 물론 과거에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얽매이면은 뭐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잘못된 거에 대한 건 준엄하게 이건 따지고 그렇죠. 예 사죄받을 건 사죄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났던 치열한 3.1운동과 그로 인해 보복당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진 않았을까? 당시 학살에 관련된 일제의 주동자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관련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의 그 어떤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무참히 학살당한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 4월 15일. 자, 이 일정에 말한 것처럼 제가 오늘 바로 지금 그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이러한 짧은 영상은 처음 만들어 봤기 때문에 되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그 유가족 인터뷰가 있잖아요. 실제 그 유가족분은 진짜 할아버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동생분,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까지 그 제암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정말 1919년 3.1 운동의 그 보복으로 일어난 4월 15일에 일어났던 그 제암리 교회당에서 무차별 총살을 했고 막 방화를 했고 일본 애들이 거기다 불 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정말 거의 정말 무차별 학살이죠. 그런 학살을 당했던 그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그분들의 유가족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일본에 의해서 그 일본 정부에 사과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문제처럼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일본 개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군대에 의해서 실제 그 중위가 와가지고 그 보병들이 이때 보병들이 와가지고 저 군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사과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참한 학살을 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진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병으로 돌아가셔도 정말 마음이 아픈 건데, 그렇게 완전 솔직히 무참히 학살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얼마나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약간 좀 감이 오시죠? 화성시가 막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더 이렇게 좀 격렬하게, 정말 남부럽지 않게 격렬하게 3.1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히 잔인한 학살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3.1운동이 원인이 된 것이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을사조약이 1905년에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제 점차 국권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이제 소위 이제 한일 합방. 근데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는 명칭도 사실 옳지 않은 명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이제 정말 치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한일 합방, 한일 병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죠. 국권을 침탈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은 의거 활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부터 이렇게 을사조약을 고종 대신 이렇게 체결했던 을사 오적 암살단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한국은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제의 이런 식민 통치를 되게 환영하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던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이제 사살하는 전명훈 장인안의 이런 스티븐스 사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중근의 이토히로부미 사살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1909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런 일제의 우리의 이런 식민지를 막는 우리의 이런 소소한 의거 활동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독립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하나 큰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바로 그 사건이 3.1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최근에 시끄러웠죠. 33인이 이제 그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했던 게 이제 태화관이었기 때문에, 그 태화관이 과연 그냥 요리집이냐 룸사롱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요즘에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내용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어쨌든 그 33일 태야간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그리고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읽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모여 있었던 학생들과 이런 민중들이 만세를 외치고 서울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크게. 서울부터 평양, 각종 도시로 퍼지게 되고 3월 1일에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3월 20일경이 되면 전국으로 퍼지게 돼요.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각종 농민들이나 그리고 소작농들, 그 소작농들이 바로 일제의 소작농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주들이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들 지주에 대한 불만, 일본인들에 대한 그런 불만.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식민지로여서 물론 진짜 일부에서는 인간적으로 대우해준 일본인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다 진짜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센징, 그리고 가구찌, 가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노예도 아닌 가축 취급을 했어요. 그냥 조선인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야. 가축이었어요, 가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불만이 쌓여서 3.1운동이라는 그 계기로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땅도 잃었지, 국권도 잃었지, 사람 대우도 못 받지. 갑자기 평화롭게 살다가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우리나라의 진짜 그런 울분을 3.1운동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 동안에 가장 큰 격렬한 독립운동이 3.1운동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응집력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본도 깜짝 놀란 거야. 아,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니까 무섭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얘네들의 민족성을, 뭔가 이렇게 너무 단결성을 완화시켜야겠다. 이간질해야겠다. 얘네들 중에서 친일파를 양성을 하고 뭔가 얘네들의 민족을 분열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 분열 정책으로 좀 바뀌게 되죠. 1919년 이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1920년대부터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에 대한 이런 열망을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우리 독립을 위한 뭔가 하나의 우리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러한 3.1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나서 그 뒤로도 계속 3월, 4월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시에도 남들보다 다른 격렬한 바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3.1 만세운동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화성시는 간척사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염전도 있었고 간척사업도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염전을 많이 이제 하고 다니셨는데, 이때 이제 화성시의 불만은 뭐가 있었냐면 무리한 간척사업을 일본에서 시킨 거예요. 이제 일제가 이제 땅을 넓히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 뺏어서 이제 군수용품으로 쓰기 위해서 무리한 간척사업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일본 애들은 간척사업 장난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도 간척사업을 열심히 활발히 하긴 하지만 일본은 섬이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그마한 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아래 그 태평양 쪽에. 걔네들이 섬을 점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진짜 간척사업을 진짜 시멘트를 들이부어가지고 정말 작은 땅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막 개간을 하고 간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해, 본인 땅으로. 일본의 땅 욕심은 우리나라랑은 정말 달라요. 섬이기 때문에 그 개척정신, 땅 욕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척사업을 하는데 그 간척사업을 우리나라 사람 손을 빌어가지고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화성시에 이제 주민들의 이런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자, 우리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이제 장날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그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이제 그 독립운동은 3월 28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당 장날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자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3.1운동이 전국으로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전국으로 확산됐을 때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평화 시위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계속 당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진짜 식민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일본인 지주에게 맞기도 하고 일본인 사람들에게 그 일제 지주들에게 막 사람 대우도 못 받고 그런 불만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무력 시위로 좀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우리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뚜렷하게 보여줄 이제 우리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일본인 학교라던가 일본인 주재소를 우리가 불을 지르게 되고 격렬하게 이제 만세 운동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강 주재소에 노구치 순사부장을 처단하게 돼요. 자, 그때 당시 노구치 순사부장을 처단했던 부분에서는 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노구치의 검시도인데요. 자, 이 노구치의 검시도 이렇게 막 맞은 거. 이때 당시 막 두개골이 막 깨지고 사람들한테 진짜 이게 정말 막 돌 맞고 막 폭행당한 이 그림이 남아있어요. 머리, 뭐 눈 찍히고 이게 지금 검시도에 나와 있는 정말 사이다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노구치 순사부장이 맞아 죽습니다. 처단당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노구치 순사부장이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다 탄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홍면옥 선생은 이 노구치 순사부장에게 어깨를 총으로 맞습니다. 홍면옥 선생인데요. 얼굴이 진짜 기계가 막 보이죠. 뭔가 독립의 의지가 뭔가 좀 강직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맞았어요. 그리고 어깨를 맞아서 좀 체포를 당했는데 일본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거부해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어깨가 썩어 문드러지고 막 구더기가 생기고 진짜 거의 썩어가가지고 일본 애들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한인 의사를 데려와서 한인 의사를 데려왔을 때 그때서야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이 노구치한테 총을 맞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총으로 쏘고 이러니까 너네들도 당해봐라 이러면서 노구치 순사부장을 이제 정말 때려 죽인 거죠. 이런 처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모으면은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화성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홍면호 선생님이 그 체포당할 당시에 또 우리 왕강현 선생님도 같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독립운동 이제 지도자인데 이 왕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거당하고 이제 체포당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돼요. 너무 심한 이때 당시 여러분 일제의 고문 방법은 진짜 말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문을 합니다. 뭐 사지를 묶어놓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물고문, 이 막 코에다 진짜 고춧가루 물을 넣기도 하였고 정말 너무나 진짜 잔인한 고문들이 많아요. 그때 뭐 일본의 고문들 뭐 얘기하면은 뭐 정말 너무 진짜 이 손톱과 손 이 사이에 대바늘을 꽂는 건 기본이고요. 일본 애들이 막 회를 막 뜨잖아, 쓰시. 몸에다 상처를 낸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그러고 정말 우리 서대문형무소에 가면은 그런 고문 방법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물대포 같은 소방호수 같은 그 호수를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입에다 넣어가지고 물을 막 부어가지고 온몸에 물이 막 나오게 구멍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잔인한 그런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이름을 대라 막 이러니까 의리를 저버리고 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혀를 본인의 이빨로 혀를 잘라버리셨어요. 말할까봐. 그 정도로 이게 혀를 깨물 정도로 말을 할까봐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진짜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생생하게 와 닿으십니까? 이때 당시에 그 독립운동의 의지가. 자, 그리고 3월 30일로 넘어가서는 이제 바란 장날이 일어나요. 이 바란 장날에도 거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인 소학교도 불태우고, 우리는 이제 정말 악밖에 남지 않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진짜 검거당하고, 고문당하고, 이제 너무나 진짜 강하게, 진짜
일본의 그런 반발도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불만이 많았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가지고 면사무소도 방화하고 격렬한 만세 시위가 3월 31일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화성시의 그 독립운동은 이제 체계적으로 이어서 3월 31일에 이어서 4월 1일, 4월 2일에도 이어져서 봉화 시위를, 아까 그 인터뷰도 나왔지만 봉화를 올려가면서 이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산에다가 봉화를 올리고 이제 그 봉화를 올리는 동시에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막 이어서 또 다른 지역도 또 봉화를 이어서 올리고 또 만세, 그런 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4월 3일에 바로 화수리 주재소를 습격하게 됩니다. 자, 화수리 주재소에는 바로 가와바다 순사가 있었는데 가와바다 일본 순사를 이제 치게 됩니다. 얼굴 보이시죠? 막 붓고 막 다친 거. 이 가와바다 일본 순사를 처단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순사에게 막 돌멩이를 막 던지게 돼요. 근데 그 돌멩이가 진짜, 제가 이거는 그냥 다운 관련 사진은 아니고 돌무덤을 쌓은 다운 사진인데 너무 돌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이 가와바다 위에 진짜 이 돌들이 산을 이뤘다고 그래요. 일만큼 그때 주민들이나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모든 분들이 일본에 의한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돌멩이들이 산을 이룰 정도로. 그래서 이 가와바다 순사도 처단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4월 3일에 일어났던 장안 우정 만세 시위는 또 다른 시위랑은 또 다르게 조직적인 만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주재소 면사무소를 불태우는 방화반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순사들을 처단하는 사례반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참여자 수도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참여자 수도 미리미리 확보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화성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 무섭구나.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짓눌러줄까? 그 뒤로 어마어마한 보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시 독립운동의 특징은 정말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렇게 조직적인 면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조직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화성시 독립운동의 그런 종교 단체를 보면은요, 천도교, 그리고 천도교랑 기독교는 사실 좀 사이가 좋은 종교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서양 종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천도교는 그 뿌리가 동학이란 말이에요. 동학이라는 거는 반외세 반봉건, 서양 종교인 서학에 맞서서 나온 게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근데 동학의 이제 교주가 이제 일본인에 의해서 이제 정부에 의해서 처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동학의 그런 이제 교리를 모아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만든 것이 천도교인데, 천도교와 기독교가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독립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까지 정말 다양한 종교까지 하나에 어우르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종교를 떠난 하나의 뭔가 뛰어넘은 만세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두 다 한 번에 모였고, 그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그냥 농민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면장, 지주층, 그 마을의 실세까지 다양한 계층까지 하나가 됐던 진짜 거국적인 시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몇 개 마을이 하나로 조직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인근 그 지역이 하나로 또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네가 연합해서 크게 일어났던 그런 만세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성시 만세운동이 정말 대규모로 일어났고, 격렬했고, 더할 나위 없이 또 격렬했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런 면사무소, 주재소 같은 것도 파괴했고, 그리고 순사를 처단한 게, 전국에서 순사를 처단한 게, 경찰을 처단한 게 무조건 2건인데, 그게 모두 화성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에 이제 대한 일본의 그 분노는 장난이 아니었겠죠. 독립운동이 정말 거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이제 보복적인 응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응징 때문에 바로 제암리 고주리에서 너무나 잔인한 학살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응징을 하게 되냐면 이제 1차 검거반은 4월 6일에 일본에서 검거반을 만들게 돼요. 얘네들 싹 다 색출해가지고 모두 다 체포해야 된다고. 이게 인원으로 우리가 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거반을 만들고 수초리를 무참히 방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방화된 그 현장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정말 이렇게 진짜 막 다 불타고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집들을 다 부셔버리고 살 수 없게 촌락을 부셔버리고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살 곳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때 방화했던 여러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막 수촌리도 막 이렇게 불타버리고, 이제 이때 당시 기사에 썼던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스코필드가 썼던 기사인데요. 아이들이 중간에 앉아있죠.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라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아무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다 불질러버리고. 그래서 1차 검거반을 만들고, 이어서 4월 9일에 2차 검거반을 만들어서 장안, 우정면 모든 마을을 또 다 방어해버려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이어서 또 송산, 마도, 서시면까지 모두 다 이어서 이제 그 화성시를 다 이제 방어하고 검거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리타 중위가 군대를 데려와서 4월 15일에 제암리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방어하고 검거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이 앞으로 또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을 모두 모아서 불질러 버려야겠다. 그래서 교회당에 모으게요. 교회당에 제암리 교회의 사람들을, 당시 그때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학살을 하게 되는데 23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모두 모아가지고 제암리 교회에서 모두 모아서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지르고 당시에 사람들 살려고 나온 사람들 다 총으로 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암리 주변에 이제 석유를 붓고 집더미를 가져와서 제암리 교회도 다 불 질러버리고 주변도 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고주르로 넘어가서 독립운동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가 바로 안흥열 씨의 그 집을, 일가족을 모두 다 학살시켜버려요. 설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죽일 줄은 몰랐던 거야. 그때 당시 피하라고 했는데도 아유 설마 와가지고 죽이겠어? 근데 진짜 와서 목을 치고, 그리고 시체를 토막내고 불을 질러가서 유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수습을 하는데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게 누구의 시신인지 모를 정도로 훼손시켰다고.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일가족을 다 학살시키네. 자, 이러한 진짜 처절한 보복의 그 결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탈 46명이 사망했고, 23명이 부상당했고, 345개의 가옥을 방화해버렸고, 379명이 검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의 무참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제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수면 위에 오르게 됐냐면, 그것이 발굴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EBS에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암리 1919라는 영상입니다.
그날까지는 여기서 상승리까지는 제가 날려가고 송장태 나역가들이 자, 제가 그 EBS 나온 역사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암리에서 이렇게 잔인한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진짜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말 학살이었고 너무나 잔인한 학살이었죠. 이 교회당에 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가 분분해요. 뭐 심한 매질을 하고 뭐 검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려고 불렀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의 좀 오해라던가 잘못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왜냐면 그 제암리 교회당에서 교회당 안에서 23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 앞에 뜰에서 6명이 죽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밝혀진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암리 안에서 이제 그 제암리 교회당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23명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어디냐면 고주리로 넘어가서 바로 아까 말했던 독립운동가 김응렬 그 일가족을 모두 참사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의 처절한 그 보복 중에서 제암리 교회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일부러 얘네들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하는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명단까지 만들어서 남자들을 모두 모아서 23명을 모아서 다 왔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총살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암리 교회를 뭐 못을 했다, 못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 막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못질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확실히 고증이 되진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몇 개 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저도 제암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아보면서 인터넷 자료나 여러 책 자료나 많은데 자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자료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화성시에서 이런 제암리 학살사건,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을 연구하는 그 연구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 고증된 그런 자료들을 넘겨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가 학원 강사 했을 때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제암리는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리타 도시오에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이 앞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마을 주민 약 30명을, 그러니까 인원도 확실치 않았고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창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일본 군경은 그 아이마저 찔러 죽였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안에서 부인이 난 불타면서 아기만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기도 찔렸다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요걸 얘기하면서 제암리 학살 사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고증이 되지 않은 이게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제암리 교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성인 남자였어요. 여자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였고 그 자기 남편이 그쪽으로 끌려가서 그 앞에서 교회당 앞에서 이제 근처에 와 있던 부인들이 이제 불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걸 살리려고 2명의 부인이 죽어요. 바로 강태성 씨의 부인 김 씨와 홍원식 씨의 부인 김 씨. 여자 2명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당 안에 여자가 있진 않았다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이제 와전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치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많은 또 학생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그 설은 그냥 설일 뿐 확실치 않고 그 안에 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이제 일제는 교회 건물과 민가 여러 주변 민가에 불을 질렀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틀린 부분이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3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 이게 아니라 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근 고주리로 넘어가서 고주리의 그 독립운동가 바로 김응렬 일가족을 6명을 죽인 거거든요. 거의 이게 일가족을 딱 1명 빼고 학살시켰어요. 잠시 몰래 숨겨가지고 1명만 겨우 살았고 모두 일가족을 다 참살시켰거든요. 뜰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지금 네이버의 두산백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봤을 때 지식백과도 마찬가지, 한국 근현대사 사전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쓴 부분도 역시 틀립니다. 똑같이 복붙이에요. 보시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예언했으나 잔혹하게 찔러 죽였다. 이것도 틀린 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뭐 뜰에서 6명 죽였던 부분도 틀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제암리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순국 열사의 인원에 대한 기록들도 너무나 제각각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기독교 교회 총연합회에서 만든 한국의 정사라는 그 책에는 30여 명으로 필살로 나와 있고, 김병조의 한국 독립운동 사략이라는 책에는 28명 사망, 정한경의 한국의 사정이라는 책에는 29명의 남자가 죽었다. 그리고 조선군 사령군 우스노미야가 만든 전보에는 32명 사망으로 또 써 있고, 미국 국회 의사록으로는 미국 국회 그 의사록에서는 37명으로 너무나 인원이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순국자 수가 조금 정밀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이죠. 근데 지금 확실히 지금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23명이고, 그리고 제암리에서 고주리로 넘어가서 6명, 토탈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제암리의 그 주로 순국자분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암리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을 좀 알린 분이 바로 캐나다 그 선교사 스코필드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좀 맞아 떨어져서 스코필드가 그런 제암리 학살 사건을 자꾸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리니까 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인 분들이 이 제암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독교인보다 천도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보면. 그래서 이게 꼭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의 천도교인들이라고 합니다. 3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나머지가 천도교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도교인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안에서 여자가 아이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찔러 죽였다. 이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래서 이거 아기를 죽였다는 부분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고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오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문을 못 찌랬다 그런 부분도 약간 고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을 닫기만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 요즘 사실 이 부분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은 연구한 분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거를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료도 거의 만들지 않고 다 방어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없는 것이지, 없어서 연구를 많이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확실히 고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인원에 대한 부분도 23명의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불타고 이제 사살당한 것이고, 6명은 고주리로 넘어가서 뜰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아이를 죽였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000여 더 많았던 부분도 맞고요. 잠시만요. 이 시간에 꼭 전화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암리 고주리 이 학살 사건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엄청나게 이제 격렬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그걸 무마시켜버리고 국외로 나가지 않으면 외국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독립운동의 우리의 그런 처절한 모습을. 근데 이 제암리 그리고 고주리 학살 사건, 그 주변 수촌리 주변 방화하고 이 사건을 사진을 찍어서 해외로 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은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죠. 캐나다 그 선교사분인데,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어떻게 보면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름도 스코필드를 석코필로 바꾸십니다. 돌과 같은 굳은 의지로 돌석, 호랑이호, 강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격하게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석코필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은 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스코필드 박사가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알린 거로 유명해요. 이분이 알린 게 맞긴 맞지만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때 당시에 수촌리에 내려왔었고, 그때 당시 1차로 내려오신 분들이 수촌리의 그런 방화 사건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이때 1차로 커티스와 테일러와 바로 언더우드가 내려오게 돼요. 커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그 영사였고, 그리고 테일러는 저펜 어드버타이저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 외신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커티스와 테일러와 언더우드가 와서 보고 수촌리의 그런 방화된 사건들 많은 사진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틀 뒤에 오게 돼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진을 찍고 가시고, 그리고 2차로 바로 스코필드가 다시 오는 거죠. 4월 18일에. 그래서 2차로 오고, 스코필드 박사는 너무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불지르고 다 학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3차로 또 데려오게 돼요. 이 스코필드 박사가 로이즈 영국 영사를 데려오고, 테일러를 또 다시 데려오고, 노블, 주변 이제 이런 외국인 선교사들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려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문 기사로 제암리 이런 참상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외신 기사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코필드 박사가 기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알린 사람은 무조건 스코필드 박사, 석코필 박사만 알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커티스, 테일러, 언더우드, 수많은 이제 이런 외신 기사들,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의 활약을 우리도 좀 이번에 좀 기억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석코필 박사만의 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진도 사실 정확히 누가 찍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오셨던 커티스, 테일러, 언더우드, 노블, 로이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남겼고, 그 사진들을 취합해서 어쨌든 기사를 쓴 건 이 스코필드 박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신 기사로 그때 당시에 참상을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무참하게 일제에 짓밟히고 있고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있구나.
그때 당시의 사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화질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되게 유명한 넉놓은 주민들 유명한 사진이 있죠. 여기에 사진에는 스코필드 박사가 어떻게 영어로 썼냐면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 남편을 잃고 넉놓고 있는 주민들 뭐 아녀자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하면서 이 옆에 어린 아이가 남편은 뭐 잃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할머니분이 잃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남편을 잃고 저기 넉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사진에서 막 진짜 온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이런 사진들을 해외에 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뿐만 아니라 막 이런 제암리 이런 쑥대밭된 이런 현장들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참히 학살됐구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의한 보복으로 이렇게 무참히 정말 학살당하고 짓밟히고 방화되었고 이제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걸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본의 그런 식민지 그 지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야. 평화적인 식민지 지배도 아니었고 강압적인 지배였구나. 이런 것들이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의 의미는 바로 요것이라는 거죠. 그 다른 마을들도 뭐 많은 이렇게 뭐 짓밟힘이나 보복이 있었겠지만 특히 화성시의 독립운동이 격렬하였고 화성시에 일어났던 이런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너무나 잔인하고 진짜 이런 무참히 짓밟힌 이 모습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기사를 나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됐다는 게 정말 그게 그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론이 막 형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이토 총독도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여론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이 만행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사는 이제 저펜 어드버타이저 기사가 최초의 기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게 되고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도 도와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잔인한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보복을 당한 이것을 알려지지 않았다면 국제적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일제 이런 그 식민지를 뭐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의 의미고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발굴된 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바로 안종락 선생님의 이 사진인데 살아생전의 사진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유가족분들에 의해서 오픈이 되었고 많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서 있는 분이에요. 앉아있는 분은 그분의 부친이 되시고 서 있는 분이신데 이 눈동자가 정말 또렷하시고 진짜 이 뭔가 독립운동의 기계가 느껴지시죠? 서 있는 분. 이 안종락 선생님이 바로 제암리 교회에서 무참히 사살당하고 불타버린 그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시던 분이 일제에 의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내용을 보시면 예쁜 병풍 앞에서 사진을 곱게 찍으신 것이잖아요. 정말 비범한 기기가 느껴지는 사진인데 이 집안 같은 경우도 정말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종락 선생과 그의 차남으로 추정되는 안필순 그리고 그분의 숙부 안정옥 또 장남 안종엽 차남 안종환 이 모든 분들이 이때 당시의 사건으로 모두 다 죽게 되고 당시 사건으로 아버지부터 손자까지 7명의 가족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암리 고주리 이 화성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일가족이 거의 다 몰살당했다라는 거죠. 가족이 절손돼 버리는
그러한 참극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제 그 학살당했던 그 분의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역사적으로만 남아있는 한 줄의 문구로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는 문제고, 이분들의 유가족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유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개인적인 소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그 문제가, 원래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재판을 끊임없이 했었고,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일본에 소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 참상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이제 그 기금도 모금을 하고, 우리도 막 그런 수요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에 뭐 사과를 하고, 근데 이 문제도 좀 약간 좀 찝찝하게 끝나긴 했지만, 정말 적은 금액으로, 그것도 좀 뭐 끝까지 우리의 탓은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면서 약간 좀 위안부 협의안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나마 얘네들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각종 운동을 하고 막 이런 우리의 모든 걸 뭔가 보여주니까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이나마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은 아직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뚜렷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말의 정부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유가족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인터뷰에 보셨겠지만 이미 노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 유가족분들이 노인이신데, 이 노인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끊임없이 재판하고 막 상소했던 분들 중에서는 재작년에 작고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3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돼요. 본인의 할아버지의 일이면 그 아픔이 더 절절하고 알고 계신 게 많지만,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점점 흐지부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일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빨리 매듭짓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 정부가 실제로 와가지고 총을 쏘고 군대에서 명령이 있었던 일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조차 없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또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2007년의 뉴스입니다. 일본 조선군 사령관 우스노미야 일기가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이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은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3.1운동 당시 일제가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은폐하도록 모의한 과정 등을 기록한 당시 우스노미야 조선군 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우스노미야의 일기에서는 우선 제암리 사건 은폐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령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서울 남쪽에서 일본군 병사가 조선인 30여 명을 교회 안에 가두고 학살을 방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처벌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학살 방화를 인정하면 일본 제국의 입장이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이 때문에 4월 18일 간부들과 협의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탈륙했다며 학살 방화를 시인하지 않기로 결론짓고 회의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에 관련된 중위는 진압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30일간 무거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제 스스로도 3.1운동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스노미야는 또 3.1운동은 기독교 신자와 민족 종교인 천도교 신자,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후원한 것으로 조선민중봉기에 뿌리는 일제 무단 통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녀자와 결혼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무단 통치에 조선인들이 원한을 갖고 소요를 일으킨 것은 당연했다며, 자신은 독립운동가들과 만나 회유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역사 연구가들은 제암리 사건의 은폐 과정 등을 담은 우스노미야의 일기는 일제 식민 지배의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양윤석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일기에 4월 18일자, 그때 당시 4월 15일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있고 4월 18일자 일기에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처분을 하면 간단하겠지만, 이런 학살 방화를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자인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뭔가 제국의 입장에 심대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연 거예요, 얘네들이. 저항을 해서 사륙한 것으로. 그리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렇게 꾸며가지고 학살 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끝냈다는 그 일기가 발견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은폐를 했더라는 거죠. 계획적인 살인을 우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저항 때문에 사륙한 것으로. 이렇게 딱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스노미야 같은 경우에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글을 좀 썼어요.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이 아리타 중위 같은 경우에는 30일간의 근신 처분을 했고 어쨌든 무죄로 나왔습니다. 군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이 우스노미야 쓴 그 중에서 진짜 웃긴 글이 우리의 그때 당시에 일제 식민지 식민 통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내키지 않은 처녀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처녀를 무리하게 결혼시킨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한으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일제는 이제 친일파를 양성하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일기에서는 이렇게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유가족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 사건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사과하라, 보상하라 이럴 때 우리가 보상은 막 그런 금전적으로 막 일본한테 우리가 돈 뜯기 위해서 보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독일의 총리가 그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 나치즘에 의해 가지고 학살당했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사죄한? 그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자기네들이 학살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사람들,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그 나치즘에 의한 홀로코스트에서 피해를 받은 유태인들이라든지 모두 사과하고 최대한 정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전범 기업 자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독일의 그런 유명한 자동차, BMW, 그런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그때 당시 전범 기업이에요. 그 정치에 전쟁에 참여했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사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치만 일본의 전범 기업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사과도 없고, 그리고 정부 자체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 작년에 있었던 위안부 그 합의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협정도 찜찜하게 끝까지 자꾸 발뺌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여러분들 제가 만든 그 짧은 영상도 많이 유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4월 15일에 대해서 좀 각인을 시키고 좀 많이 아시길 바라서 실제 추모제를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거든요. 토요일 10시에 생중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모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곳이 바로 화성시 제암리에 있는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암교회도 다시 이렇게 세워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암리 교회가 불탄 터에는 순국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순국기념탑 사진이 따로 났어요. 여기 있네요. 네. 실제로 이제 여기에 정말 그때 당시 불탔던 제암리 교회터에는 이제 순국기념탑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정말 23명의 그 유해를 발굴을 했잖아요. 그분들은 그 위에 순국묘지터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실제로 와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실제로 와보셔서 이 묘지 터에 가서 한번 묵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제가 이제 이틀 뒤에 4월 15일 오전 10시에 생중계도 할 것이고, 여기에 가면 그 안에 전시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한 전시실이 이번에 다 새로 꾸며질 예정인데, 이 전시실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머니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생중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진도 보여드릴 거고.
4월 15일 오전 10시 생방송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 관한 것도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릴 테니까 좀 보시고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이 사건을 많이 알고 주변에 많이 알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4월 15일의 의미를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4월 15일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날이고,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 교회당에서 절규하면서 돌아가신 그 분들의, 그리고 또 고주리에서 살인당한 그 김응열 그 독립운동가 일가족분들의 그런 아픔을, 잔인한 그때의 그날의 모습을, 그리고 그때 당시 일어났던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격렬한 독립운동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가족분들의 활동 중에서 막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송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때 당시 1980년도인가? 이때 당시 두렁바위라는 그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 유가족분들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두렁바위라는 그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지금 봤을 땐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분장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어설플 수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유가족분들이 진짜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영화입니다. 앞으로는 영화가 이제 제작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그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귀향이란 영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도 앞으로 영화가 꼭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옛날 영화 두렁바위를 마지막으로 시청하면서 여러분들 끝낼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자료는 되게 많이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간단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시나요? 그동안 좀 몰랐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좀 파악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틀 뒤에 있을 그 실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의 추모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실 수 있는 분이시면 오전 10시에 추모제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화성시에서 가까운데 그러면은 실제로 오셔가지고 추모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는 전시실이라던가 그리고 순국묘지도 방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화를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역사 스캔들은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